억울한 점들이 있어서 경찰 조사를 갔는데 굉장히 수사관은 친절하게 나왔지만 그 수사관의 질문에 다면 이 질문은 여러분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킬러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 가서 묻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궁지에 몰려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수사 과정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가서 묻는 대로 답변했다가는 무심코 한 나의 답변이 실제로는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어떤 질문들이 오고 함부로 답변할 경우에는 어떤 낭패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제3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질문을 다 유도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건 수사기관이 파놓은 수많은 함정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현실에서는 어떤 것들이 유도신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찰에서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대부분 고소장을 이미 하고 고소인을 조사한 이후입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을 머릿속에 잡은 상태로 피의자를 부르기 때문에 고소인 주장을 토대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왜 유도신문하지? 왜 고소인 편에서 물어볼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고소인 주장을 듣다 보면 이런 부분은 고소인 주장이 맞네? 그러면 상대방인 피의자 진술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소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기도 전에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범죄자인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CCTV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따르면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범죄를 당한 게 맞다면 피의자가 현재는 범죄의 의심을 받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추궁해서 실체 진술을 밝혀야 하고 또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도신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질문을 친절하게 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 기법상 유도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유도신문은 불법이 아닙니다. 유도신문은 당연히 해도 되고, 수사 과정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지 않으면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검사로 수사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고소인을 조사할 때는 피의자는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없는 피의자를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고소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소인 당신이 이런 점에서는 좀 지금 오해하고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도 필요했고, 반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이번에는 반대로 고소인의 입장이 돼서, 당신 지금 그렇게 변명하는데 고소인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니 고소인 주장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반박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도신문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수사 기법의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반드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진술은 진리다, 따라서 나머지 수사는 일명 답정너식으로 이 조사는 그냥 형식상 조사를 하고 그야말로 송치를 위한 조사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이 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할 말이 있으면 검사한테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당연히 판단하는 기관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혐의 유무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송치 불송치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조사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대로 갈 수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도신문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수사관이 하는 질문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에게 하는 이 질문이 나한테 위험한 유도신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여서,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범죄, 하나는 신분이 군인, 공무원, 대기업 이런 것처럼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인하거나 혹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인데 유도신문이 걱정되는 사안은 대부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를 꼭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도신문의 관점에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해줘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수사관의 질문이 지나치게 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하면 피의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뭐뭐뭐를 하여 뭐뭐뭐뭐를 하였고 뭐뭐뭐뭐를 하였으며 뭐뭐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끝에 것만 듣고 예 라고 해버리면 출력해서 그 조서를 볼 경우에는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4개의 질문 모두에 대해서 예라고 한 걸로 보여서 나는 부인했지만 자백한 걸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마지막 질문이 예인데 그 질문 이전에는 계속 부인을 해왔다면 결국 조서에서 보면 계속 뻔뻔하게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걸로 되고 조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수사 보고서에는 수사관이 자백한 거라고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질문을 잘못 했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예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수사관은 정말 많습니다. 수사관에 따라서는 이분이 잘못 이해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알더라도 예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예라고 정리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옆에서 방금 수사관님의 질문의 취지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예라고 하신 게 맞는지를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 이거는 좀 변호사가 섬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누군가는 답변을 할 때 무조건 예라는 말을 뱉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아, 예, 그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고요가 답인데도 예라고 먼저 뱉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서를 정리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앞에 예만 적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그런 습관을 변호사가 알고 있다면 조사 전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줄 필요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 예를 수사관이 받아 적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검사나 판사는 정리된 서류, 즉 조서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조서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의 의뢰인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 제가 꼭 하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고소장은 수사 과정이 비공개인 중에 유일하게 공개해주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장은 담당 경찰이 누구냐에 따라 고소장의 대부분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반만 해주는 사람이 있고 한 줄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꼭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상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상대방이 고소장에 쓴 내용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됐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한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님들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부를 공개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 기다린다는 이유로 변호사 상담을 미루지는 마시라는 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도 변호사가 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진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가 경찰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찰관의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혐의로 그 혐의로만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조사받을 때 와서 보시면 압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 하나에서도 전해지는 메시지는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입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입회를 하는 이유는 입회를 하고 나서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걸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이고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그냥 어느 마케팅 문구 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사 동행만 해주는 데는 얼마인가요?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싸게 했다가는 입회만 하고 입회에서 본 내용은 변호사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행만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방어권 행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사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거지만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상 질문을 미리 뽑고 모의 조사처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모르고 질문을 짧게 하고
상세하고 긴 답변을 원하는 수사관인지 이런 점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상상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조사 전에 먼저 의견서를 내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의견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직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수사관이 어떤 점을 쟁점으로 생각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의견서부터 먼저 제출하고 조사를 가면 내 발목을 내가 잡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조사를 마치고 나서 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은 아니어도 좋으니 상담만큼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라면 상담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유도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꼼꼼한 변호사와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 관련돼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